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현대차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인베스터 데이 분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무실적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도 최대 매출 달성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도 역대 최대 매출 달성 연속 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다소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도에 8.1%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던 반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7.7%를 기록해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관세 여파 영향을 받은 것이 재무실적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는 9%가량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계속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북미 관련된 사업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86년 이후부터 205억 불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에 쏟아 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이 되었고요. 미국 생산량 120만 대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120만 대는 아니긴 한데요. 2027년까지 120만 대 캐파를 좀 달성해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계획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량 비중을 보시게 되면 북미 시장이 지금까지 보시면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매출액 비중으로 봤을 때 38%를 차지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 그만큼 판매량 대비 매출액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수익성도 매우 높은 차종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현대차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판매량은 지금 글로벌 3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미 글로벌 2위에 등극했다라는 내용. 특히나 현대차가 플랫폼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K 플랫폼, M 플랫폼, 그리고 eGMP 플랫폼 3개의 대표 플랫폼을 적용된 차종이 총 84%에 달합니다. 그만큼이나 차량의 핵심 부품과 구조를 공통 개발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이 플랫폼을 동시에 공유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생산 효율성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지 생산이 40%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빠르게 홀류 생산 체제를 도입해서 하이브리드 생산을 얼마큼 빠르게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바로 추가 증설에 들어간 20만 대의 캐파를 얼마큼 조기 확보할 수 있느냐가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10% 미만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제가 유로 멤버십 기사를 통해서 강조드렸는데요. 이 시장 굉장히 같이 공략해야 될 중요 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 놓쳐서는 안 되겠죠. 2025년 기준으로 417만 대 가량 판매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555만 대를 판매한다라는 굉장히 큰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북미는 여전히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태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어떤 성장의 목표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쪽 해당 권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 있는 이해 가지고 계신 분들 글로벌 사업 지원하실 때 같이 좀 제시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각 권역별로 어느 정도의 판매량 성장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 대체로 모두 다 권역별로 굉장히 도전적인 수치를 현대차 입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태와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도전적인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볼륨 기준으로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역시나 북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볼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 인도 2위 시장으로 아마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이 유럽 시장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파워트레인 확대 전략이 굉장히 좀 상이합니다. 보시면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9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후에는 순수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BEV 그리고 EREV 그리고 FCEV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성장 현대차가 공략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부문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투자 이어나가고 각 권역별로 각기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이 현대차의 2030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대세입니다.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하이브리드 상품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느냐가 도요타가 절반가량 갖고 있는 마켓시어를 빠르게 뺏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순수 전기차가 바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차 시장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한 같이 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2030년이 되었을 때는 전기차 위주의 성장이 많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현대차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을 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순수 전기차에서의 역량 확보를 통해서 2030년부터 본격화될 그런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같이 공략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부문에서의 향후 계획 같이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대미 투자는 앞으로도 260억 불 가량 지속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신규 일자리만 미국에서 2만 5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함께 전기료 제철소 신설해서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부터 생산, 현지 그리고 공략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빠르게 미국 내에서 EV, HV 생산 판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고요. 2028년까지 추가 20만 대 증설, 지금 현재 돌입한 상황인데요. 이것들을 얼마나 빨리 앞당길 수 있느냐가 현지 시장 공략 및 수익성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겁니다. 북미 생산 최적화의 단계인데요. 이미 현지에서 SUV 100% 생산 가능한 체제를 구축을 했고 그만큼이나 SUV 부문이 수익성이 높은 볼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력해서 빠르게 생산 안정화를 이뤄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향후의 생산 최적화 계획을 좀 봐야 될 텐데요. 2030년까지 미국 내 판매 차량의 80%를 현지 생산한다라는 게 현대차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판매량이 약 170만 대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준공되어서 이 현재 연산 100만 대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70만 대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가 상호 관세 파고를 넘어서 수익성을 빠르게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망 현지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지 부품 조달률이 60% 수준인데 80% 수준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동반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부품사들과의 빠른 어떤 협업 체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현지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신규 조달처를 확보하는 것 또한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2030년까지 생산 능력만 120만 대 추가 확보한다라는 계획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2025년 기준 417만 대 판매량 예상을 좀 하고 있고 2030년까지 555만 대를 판매한다라는 계획인데요.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 능력 캐파 확대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느 권역에서 추가적인 생산 캐파 확대할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 해당 슬라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역시나 미국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국내 시장 또한 여전히 생산 캐파 확대를 통해서 자체적인 전기차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는 로봇들이 즐비한 미래형 공장을 보여줬지만 2026년까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융합형 자동, 지능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2030년까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업데이트까지 모든 시스템이 AI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동되는 공장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생산 현장에 사람들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하고 운영하는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경쟁력, IT 경쟁력, 그러면서도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추고 있는 지원자들의 역량 발휘가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크게 유연한 생산 체계 확보를 통해서 공장별로 생산 가능한 모델을 늘려 나가는 것이 현대차의 이 생산에서의 제조 혁신 기술 도입의 핵심이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HMGIC-S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들을 도입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서 공장의 지능화 그리고 자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간다라는 게 현대차의 제조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통합형 제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것이 현대차의 계획 중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생산 관리를 하거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협동 로봇과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빠르게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좀 대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치열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신상품 측면에서 현대차의 전략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취약한 세그먼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픽업 트럭, 유럽에서는 엔트리 EV와 LCV 이런 부분들이 기회의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다 할 만한 대표적인 픽업 트럭 상품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전 권역에서 이 픽업 트럭 부문에서 낮은 점유율 보이고 있는 모습 이 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왜 계속해서 현대차에서 픽업 트럭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내용이라고 같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북미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픽업 트럭의 미국 내 출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상품성도 뛰어나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출시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못한다고 한다면 향후 다른 시장에서 픽업 트럭의 판매량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관심을 갖고 현대차가 어떻게 잘해 나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시장별로 예상되는 제품 믹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권역별로 중요한 그런 차종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관심 있는 시장에 어떤 차종을 어떻게 빠르게 늘려서 현대차가 2050, 2030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자소서 면접에서 밝혀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강조했었던 픽업 트럭 2030년까지 북미 시장 공략의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EV 포트폴리오도 한번 같이 훑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개 모델로 5, 6, 9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인도, 중국에서는 지역 특화 모델 출시를 통해서 현지화된 요소들이 반영된 특화 모델로 현지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설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특화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장별로 어떤 특수성, 어떤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주행 특성이라든지 현재 도로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술적인 요소들과 소비자들의 감성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스펙적인 요소들을 잘 담아내는지 같이 연결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이 됐든 상품 개발이 되었든 그런 맥락에 맞춰서 현지화된 특성들을 잘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하겠다라는 점을 좀 잘 풀어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N 모델도 2030년까지 추가로 2개 모델을 추가하겠다는 계획 같이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한 대중차 회사가 아니라 하이테크놀로지 기반의 완성차라는 기업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이고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현대차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중들에게 거부감 없이 얼마큼 자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 전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엑셀러레이션 우선은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차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었던 이런 EV 관련된 기술 역량을 하이브리드에 심리스하게 잘 적용해 나가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사업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객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차에다가 같이 실어서 최대한 EV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연구개발 비용들을 하이브리드 판매를 통해서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기술들을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런 빠른 연구개발과 상품 전략 같이 연결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익스텐디드 레인지 EV, EREV라고 해서 현대차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신규 파워트레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7년 본격 판매 예정인 신규 전동화 모델로 전기차 플랫폼에 가솔린 엔진을 추가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대형차에부터 우선 적용해서 친환경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주유로 충전 부담을 해소시키고 1000km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주행거리 그리고 EV와 동급의 출력을 자랑하면서도 저소음 주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기차의 단점을 모두 해소시키고 전기차만의 강점을 남긴 히든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같이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25만 마일 주행 후에도 배터리 수명 9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수치들 하나하나 가볍게 보지 마시고 자소서 면접 준비하실 때에 활용하시길 권장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료비는 낮추고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충전 시간을 또다시 낮춤으로 인해서 총 수요 비용을 개선하고 운전 경험 또한 개선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편의성은 끌어올려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넘어서서 고객들의 어떤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전동화 모델들을 출시할 준비들을 잘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갈수록 배터리 회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안전 설계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자체적으로 확보해 중국 완성차 업체들처럼 수직 계열화를 달성해 원가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면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배터리 내재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SDV 전략입니다. SDV는 이미 트렌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현대차가 뭘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고요. 결국 SDV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상품성을 높이는 게 목표인 만큼 그런 맥락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차량에 많은 전기전자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서 전기전자 아키텍처가 복잡해지고 개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SDV 전략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디커플링 전략으로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수는 마이너스 47% 줄여내고 ECU 숫자는 마이너스 66%, 와이어링 하네스는 마이너스 28%까지 숫자를 현저히 줄여내면서 제조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지 보수성과 효율성까지 끌어올리는 플랫폼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SDV의 전략적 방향성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너시스 브랜드 전략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 제고,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견인하는 대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수익 시장 내에서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유럽과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테에서는 볼륨 자체가 크지 않지만 높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제너시스 브랜드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이 고수익 차종에 대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차는 계속해서 신규 모델과 라인업들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SUV 세그먼트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세그먼트이자 수익성 또한 높아서 제너시스도 놓칠 수 없는 카테고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성능 프리미엄 SUV를 통해서 프리미엄 SUV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 차종들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너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추종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프로그램 또한 제공 중인데요. 고유한 정체성과 철학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경험 제공을 통해 브랜드 헤리티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시스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예술적이고 고급스러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수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이런 브랜드 전략들도 같이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좀 갖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네시스는 2025년 22만 5천 대를 판매하고 2030년까지 그 판매량을 50%가량 높게 달성한다라는 도전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그 판매량 어디서 가장 많이 확보할 것이냐, 결국 또 북미 시장이 그 제너시스가 공략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판매량이 20% 이상을 높인다고 굳이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 시장 또한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에서 쌓은 긍정 인식 그리고 높은 헤리티지를 갖고 있다라는 인정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워낙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제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시장인 만큼 제네시스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이나 어떤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현대차 그룹의 재무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현대차 입장에서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글로벌 딜러 파트너 역량 강화에 나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이름을 FBB라고 붙였습니다. 딜러 파트너 통합을 통해서 파트너 수는 줄여내고 딜러당 차량 판매 효율성 향상 그리고 브랜드력 제고에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내용, 해당 슬라이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관리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실력 있는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좀 더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BB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목표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딜러 네트워크 커버리지 및 운영 최적화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하고 고성과 딜러를 전문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판매량과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실 위주의 전략 이어나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파이낸셜스 재무 관련된 지표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0.3조 원이었던 투자 계획은 2025년 기준으로 77.3조 원까지 7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캐펙스 투자 5조 원 그리고 R&D 투자 1.9조 원 증가했는데요. 제품 개발 프로젝트 증가, 현지화 전략 통한 생산 능력 확대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빠르게 늘다 보니 이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제품 연구 개발 역량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에 따라서 R&D 투자 또한 1.9조 원 수준 더 증가된 수치 기록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 향후 대미 투자 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시장의 중요성 오늘 종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민 같이 연결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는 8에서 9%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재무 목표만이라고 볼 게 아니라 결국 앞서 제시했던 노력들이 재무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믹스 개선 추진, 포트폴리오를 효율화하고 신규 차종을 빠르게 도입해서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고객들의 수요를 잡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 EV 판매량 비중을 60%까지 빠르게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2030년 전후로 급성장하게 될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빠르게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지 생산 체계 그리고 관련된 부품까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SCM 물류 체계를 완성하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욱 세부적인 과제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지원한 부서 성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현대차가 그리는 비전과 목표에 맞춰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2030 비전 달성 여부는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지원 직무에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연기해서 고민해보시고 자소서 면접에서 관심을 깊게 풀어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준비하시는 모든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